안녕하세요. 파이팅 홍콩TV입니다. 오늘은 산림기능사 필기 기출 스피드 문답암기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산벌 작업에서 임지의 종자가 충분히 결실한 해에 종자가 완전히 성숙된 후 벌채하여 지면의 종자를 다량 낙하시켜 일제히 발화시키기 위한 벌채 작업은 산벌 작업 과정은 하후, 예비벌, 하종벌, 후벌 순으로 이루어지죠. 그 중에 임지의 종자가 결실한 해에 종자를 하종, 일제히 아래로 떨어뜨려 발화시키기 위한 벌채 작업은 바로 하종벌이죠. 종자가 충분히 결실한 해에 다량 낙하시켜서 일제히 발화시키기 위한 벌채 작업 하종벌이다. 종자를 떨어뜨린다 하종입니다. 잡목 솎아내기 방법으로 잘못 설명한 것은 잡목 솎아내기, 재벌이죠. 잡목 솎아내기는 말 그대로 불필요한 나무를 제거하고 형질 불량 나무를 제거한다. 우량목이 없거나 덩굴식물로 덮여있으면 모두 베어내고 인공조림한다. 요 설명들은 맞습니다. 하지만 형질이 우량한 자생참나무, 자작나무, 피나무도 제거한다. 요게 틀렸죠? 그냥 딱 읽어도 쉬운 지문입니다. 형질 우량한 것까지 왜 제거하죠? 잡목만 솎아내는 잡목 솎아내기 쉽게 생각합니다. 형질 우량목, 자생참나무, 자작나무, 피나무 제거한다. X. 인공림에 비하여 천연림이 유리한 점은 수종 갱신은 천연림이 오래 걸리죠. 인공림에 비해서 시간적 기술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유리하지 않고 생태적으로 안전하다. 일단 요게 맞고요. 천연님이 오랜 세월 지내면서 환경에 완전히 적응하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안전하다. 생육이 고르고 안전하다. 자연사는 생육이 고르지 않아요. 삐뚤빼뚤 할 수 있지만 환경 적응성, 내 병충해성은 더 강하다. 생육 고르고 안전하다. 요건 틀렸고 벌기를 앞당길 수 있다. 요것도 인공조림의 특징이지 천연님 유리한 점 아닙니다. 천연님은 생태적으로 안전하고 복합적이고 건전한 숲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덩굴식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칡, 머루, 다래는 모두 덩굴식물 맞습니다. 하지만 쌀이는 아니에요. 쌀이는 낙엽 관목입니다. 콩과의 낙엽 관목이다. 칡, 머루, 다래가 덩굴식물입니다. 쌀이는 아니다. 다음 중 식재 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밀식조림이란 1헥타르당 5,000주 이상 식재한 것을 뜻한다. 맞습니다. 밀식조림은 1헥타르당 5,000주, 10,000제곱미터당 5,000주 이상 식재한 것을 뜻한다. 소나무는 밀식하면 수고와 지하고가 높아진다. 이것도 맞아요. 햇빛을 쫓아 아래쪽에는 잎이 나지 않고 좀 더 위쪽 방향으로 성장하게 되겠고 밀식했으니까 좌우로도 공간이 없겠죠. 소나무는 밀식하게 되면 수고와 지하고가 높아진다.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양수는 밀식하고 음수는 소식한다. 요게 틀렸어요. 요 반대로 돼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음수의 경우에는 밀식해도 되고 양수는 소식해야 아래쪽까지 충분히 햇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햇빛을 잘 받아야 생육에 유리한 양수는 소식해야 되고 음수는 밀식합니다. 소양은밀입니다. 소양은밀. 소식하는 것은 양수, 음수는 밀식한다. 소양은밀. 잎목을 생산 벌채하고 이용하고 또 그곳에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작업체계를 기술적으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러한 기술적 작업체계를 산림 작업종이라고 합니다. 요건 정의니까 그냥 외워야 된다. 잎목을 생산 벌채하고 이용하고 또 그곳에 새로운 숲을 조성한다. 산림 작업종 찾으셔야 됩니다. 잎목 생산 벌채 이용, 새로운 숲 조성, 산림 작업종으로 연결됩니다. 일반적인 낙엽 화렵수를 봄에 접목하고자 한다. 접수를 접목하기 2에서 4주일 전에 따서 2주 정도 저장할 때 가장 적합한 온도는 낙엽 화렵수 접목하기 전 저장 온도는 0에서 5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냉장고 온도다. 접목하기 전 냉장고 넣어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냉장고 적정 온도 5도 정도다. 낙엽 화렵수 봄에 접목하기 2에서 4주 전 2주 정도 저장할 때 저장 온도 0에서 5도, 습도는 80% 정도의 저장고는 토굴이 적당합니다. 5도 정도다. 택벌림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택벌림은 전체 임지를 몇 개의 벌책으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벌채해 나가는 방법이죠. 4번 양수갱신에 적합하다. 요게 틀렸네요. 양수갱신에는 부적합합니다. 음수는 아래쪽에서도 견디는 힘이 강하고 생장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층 수직 구조를 이루는 택벌림에서는 반드시 음수 수종을 택해야 됩니다. 맞는 것도 볼까요? 면적이 작은 숲에서 보속 생산, 계속해서 중단 없이 목재를 생산해내는 보속 생산을 하는데 적당하다. 맞고요. 임지와 어린 나무가 보호받는다. 맞다. 숲의 심미적 가치가 높다. 모두 베어버리는 게 아니니까 벌거숭이가 되는 게 아니죠. 숲의 생태계와 미관을 유지하면서 해나갈 수 있는 게 택벌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음수갱신에 적합하다 해야지 양수갱신 적합하다 틀렸다. 택벌림 바닷가에서 주로 심는 나무로 적합한 것은 바로 나와야죠. 곰솔 1번입니다.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보다 곰솔, 다른 말로 해송이죠. 해풍에 대한 저항성이 높고 햇볕을 좋아하는 양수기 때문에 바닷가에 주로 심는 나무로 적합합니다. 우리나라의 토성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사질토는 모래를 50% 이상 함유했다. 요게 틀렸네요. 벌써 1번부터 틀렸다. 정확히 외우고 있다면 1번 찍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질토, 사토는 모래가 85% 이상 함유된 걸 말해요. 반만 들어서는 안 되겠죠? 벌써 이름부터 사토니까. 3번에 양질 점토 정도 돼야 점토가 45에서 65% 정도 함유된 거고 양질 사토다 하면 미사와 점토가 25% 정도 함유된 거. 즉 사토가 한 75% 정도 함유됐다고 봐야죠. 점토라고 하면 점토가 65% 이상 함유된 걸 말해요. 사질토라고 하면 모래 50% 이상 아니고 85% 이상이다. 이듬해 충기까지 저장하기 어려운 수종으로 종자의 발화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7월에 채종하면 즉시 파종해야 되는 수종. 7월 채종 즉시 파종한다. 어떤 수종이죠? 바로 3번 회양목이죠. 회양목은 7월 채종 즉시 파종합니다. 수목의 종자번식과 비교한 무성번식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성번식은 종자번식에 비해 기술이 필요하고요. 좋은 형질의 어미나무를 확보해야 된다. 맞습니다. 무성번식이란 게 접목이나 삽목 등을 통해서 번식하는 거니까 일단 그 본바탕이 되는 어미나무가 좋은 형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접목묘가 개화결실이 늦어진다? 요게 틀렸어요. 접목묘가 이미 자란 가지를 접붙이게 하는 거니까 접목 삽목을 하면 개화결실이 촉진됩니다. 종자번식보다 무성번식 접목을 했을 때가 개화결실이 촉진된다. 늦어진다 하면 틀립니다. 하지만 종자번식을 한 실생묘에 비해서 대량 생산이 어렵다. 요건 맞죠? 종자번식보다 대량 생산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무성번식, 접목묘는 탄질률을 높여서 개화결실이 촉진된다. 기억하십니다.
있습니다. 다음 중 삽목시 발근이 잘 되는 수종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자, 삽목했을 때 발근이 잘 되는 수종 2번에 포플러류 사철나무 삽목했을 때 발근 잘 됩니다. 삽목 발근 포철이다. 포플러류 사철나무 삽목 발근 잘 됩니다. 그 밖에도 삽목 잘 되는 수종 포플러류 사철나무 외에도 측백, 개나리, 버드나무, 향나무, 주목, 은행나무 등이 있고 삽목이 비교적 어려운 수종에는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참나무, 가시나무, 오리나무, 밤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등이 있어요. 자, 삽목 잘 되는 수종 외워두면 유용합니다. 일단 정답으로 포철 있고요. 포플러류 사철나무, 측백나무, 개나리, 버드나무, 향나무, 주목, 은행나무가 삽목이 잘 된다. 자, 재벌 작업은 잎목의 생리상 어느 계절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재벌 작업은 여름에 합니다. 잡목 솎아내기, 형질불량나무나 고사목 등을 제거하는 재벌 작업은 잎목의 생리상 울패하기 시작했을 때 여름부터 늦어도 늦가을이 되기 전에 완료하는 게 좋습니다. 늦가을에 하는 거 아니고 여름이 가장 적합하다. 재벌 작업. 다음 중 가지치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가지치기는 수종 및 경영 목적에 따라 결정돼야 된다. 당연하겠죠? 가지치기는 수종 및 경영 목적에 따라 결정해야 됩니다. 가지치기 시기는 수목 생장이 왕성한 여름에 실시한다. 자, 일반적으로 가지치기는 생장 휴지기인 11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생장이 왕성한 여름에 한다. 틀렸다. 화렵수는 지륜부를 제거한다. 자, 지륜부 제거하면 안 되죠? 화렵수는 지륜부가 상하지 않게 경계 부위를 비스듬하게 잘라줍니다. 지륜부 제거하지 않는다. 화렵수 지륜부 반드시 남겨둬야 됩니다. 자, 절단부가 융합이 늦어도 관계없으므로 굵은 가지 제거해도 된다. 틀렸다. 자, 굵은 가지 절단할 때는 융합이 늦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렇게 마음대로 제거해도 된다 하면 틀립니다. 되도록 제거하지 말아야 되고 제거하더라도 가지에 기부를 남겨둬야 돼요. 자, 그래서 2, 3, 4번 모두 틀렸고 가지치기 수종 및 경영 목적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요게 정답입니다. 종자의 무게가 45g이고 협작물을 제거한 후 무게가 43.2g이라면 순양률은 하고 물었네요. 순양률은 순퍼작이죠. 순퍼작. 순정종자의 무게 나누기 작업 시료 무게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처음 무게가 45g이었고 협작물을 제거한 순정종자가 43.2g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시험 화면 왼쪽 하단 계산기 켜셔서 클릭만 해주면 되죠. 43.2 나누기 45 이렇게 해주면 0.96 나옵니다. 96%가 순양률이다. 순양률은 순퍼작, 순전종자 나누기 작업시료입니다. 자, 외림의 특징이 아닌 것은 벌기가 길다? 1번부터 틀렸죠. 외소한 외림은 벌기가 짧고 맹아로 갱신한다고 했죠. 주로 연료 땔감이나 소형제를 채취하기 위해 짧은 벌기로 벌채한다. 외림, 수고가 낮고 맹아로 갱신된다. 땔감 생산용으로 닮았다. 모두 맞죠? 벌기가 짧습니다. 쉬운 문제. 봄에 가식할 장소로서 옳지 않은 것은 자, 바람이 적고 습도가 적절하고 배수가 양호하고 그늘진 곳 가식 장소로 적당합니다. 하지만 햇빛에 많이 노출되는 게 좋지 않아요. 남향으로 양지 바른 곳 가식 장소로 부적당합니다. 가식 장소로 배수가 양호하고 그늘진 곳이 적합하지 남향으로 양지 바른 곳 가식 장소로 부적당하다. 간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간벌의 간자는 간격을 둔다. 사이 간자죠. 잎목 밀도를 조절해서 나무들이 적당한 간격으로 자랄 수 있도록 불필요한 나무들을 솎아내는 간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름 생장을 촉진하고 숲을 건전하게 만든다. 맞고요. 빽빽한 밀도로 경쟁을 촉진시켜서 나무의 형질을 좋게 한다. 자, 궤변이죠. 간벌 설명이 아닐 뿐만 아니라 빽빽하게 밀식하면 나무의 형질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2번이 틀렸다. 나무를 적당한 간격이 되게 솎아내서 남아있는 나무에 더 넓은 공간을 줘서 지름 생산을 촉진하는 게 간벌이에요. 벌채되기 전 나무를 솎아배서 중간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자, 간벌 특징 맞아요. 벌채 전에 솎아배서 중간 수입 얻을 수 있고 나무를 솎아밴 곳에 잡초가 무성하게 되어 표토의 유실을 막고 빗물을 오래 머무르게 하여 숲땅이 비옥해진다. 요것도 간벌의 특징 맞습니다. 다 베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간격을 두면 그 자리에 잡초가 무성하게 돼서 표토 유실 막고 빗물을 오래 머무르게 해서 숲땅을 비옥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간벌이다. 빽빽한 밀도로 경쟁 촉진시켜 나무 형질 좋게 한다. 요건 그냥 틀렸습니다. 자, 채종림의 조성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말 그대로 종자를 채취하기 위한 거죠. 우량종자 생산이 채종림의 목적입니다. 쉬운 문제.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수종은 자, 백송 삼나무는 일본에서 왔어요. 3번에 잣나무가 우리나라 토종이다. 자, 연필향나무 역시 일본이 원산지예요. 잣나무가 우리나라 원산지. 백송 삼나무, 연필향나무 모두 일본에서 왔습니다. 택벌 작업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번에도 택벌 작업 음수갱신에 적합한데 양수수종 갱신이 특징이다. 3번이 틀렸습니다. 택벌 작업 특징 보속 생산, 산림 경관 조성, 인지 생산력 보전 모두 맞고 몇 개 구역으로 나눠서 벌채 주기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벌채하는 택벌 작업은 하층 식생도 잘 자랄 수 있는 음수수종이 꼭 포함되어야 됩니다. 양수수종 갱신에 적합하다. 요게 틀렸다. 묘목을 1.8m 곱하기 1.8m 정방향으로 식재할 때 1헥타르당 묘목 본수로 가장 적당한 것은 자, 정방향 정사각형 식재 묘목 본수 계산은 가로 세로가 똑같으니까 묘목 식재 면적 1헥타르를 식재 간격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죠. 1헥타르는 1000제곱미터니까 요렇게 나눠주면 만 나누기 1.8의 제곱 3.24입니다. 요거 계산하면 3086 요렇게 나온다. 그래서 1.8m 제곱의 정방향 식재다. 1헥타르당 묘목 본수 3086번입니다. 자, 1.8 곱하기 1.8 요런 거 계산기로 치기 그렇죠. 또 나중에 기억했다가 요 만을 나눠줘야 되니까 처음부터 메모지를 받아둡니다. 시험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손을 들고 메모지를 요청하면 줍니다. 펜은 챙겨가시고 그렇게 메모지를 꼭 준비해놨다가 요런 문제 계산할 때 씁니다. 다음 문제. 파종상 해가림 시설을 제거하는 시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파종상의 해가림 시설은 7월 하순에서 8월 중순에 제거하죠. 해가림 시설 제거 7월 하순에서 8월 중순이다. 기억하십니다. 파종상의 해가림 시설 8월 중순까지 제거한다. 7월 하순에서 8월 중순 파종상의 해가림 시설 제거입니다. 자, 순양률 80%, 발화율 90%인 종자의 효율은 순발력이죠. 순양률 곱하기 발화율이다. 0.8 곱하기 0.9 하면 8, 9, 72, 0.72가 나옵니다. 72%가 종자의 효율이에요. 종자의 효율은 순발력이다.
자, 산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일반적으로 침엽수는 화렵수에 비해 피해가 심하다. 맞고요. 침엽수가 산불 피해 더 심합니다. 그리고 교림은 외림보다 피해가 적다. 아니에요. 키가 큰 교림이 보통 맹활력이 강하고 키가 작은 외림보다 피해가 큽니다. 교림이 외림보다 피해가 작다. X. 혼요림이 단순림보다 피해가 적고요. 어린 유령님보다는 노령님의 피해가 큽니다. 다 늙어서 퍼석퍼석 수분기가 적겠죠? 유령님보다 노령님 피해가 크다. 산불 피해. 교림이 외림보다 피해가 큽니다. 다음은 선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선충은 말 그대로 선처럼 생긴 대체로 실같이 가늘고 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선충. 식물 기생 선충은 몸 길이가 평균 1mm 내외이다. 일단 맞습니다. 주로 식물의 뿌리를 뜯어먹어 가야 한다. 자, 요게 틀렸는데요. 자, 선충은 뿌리를 뜯어먹지는 않아요. 선충이 피해를 입히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침을 찔러서 양분을 빨아먹어 뿌리에 혹을 만드는 뿌리혹 선충 피해가 있고 두 번째로는 뿌리의 저항력을 떨어뜨려서 다른 곰팡이나 세균을 침입하게 만들어서 뿌리를 썩게 만드는 뿌리 썩이 선충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에서 선충에 의한 수병으로는 침엽수 묘목에 뿌리 썩이 선충병이 있다. 요건 맞습니다. 하지만 뿌리를 직접 뜯어먹어 가야 한다. 요게 틀렸습니다. 선충은 뜯어먹지 않는다. 뿌리 혹 만들거나 다른 곰팡이나 세균을 침입시켜서 썩게 만드는 뿌리 썩이 선충병이 있다. 토양 중에서 수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피해는 바로 가물 한자를 써서 한해죠. 3번에 한해가 수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피해다. 한해. 자, 산림화재의 위험도를 좌우하는 직접 요인이 아닌 것은 자, 산불이 발생하려면 가연성 지피물의 종류와 양 직접적으로 영향 미칠 거고요. 가연성 지피물의 건조도 역시 젖어 있으면 불이 덜 붙을 거고 바짝 말라 있다 산불 피해가 커지니까 직접 요인 맞습니다. 역시 4번에 수지의 유무, 물이 있는 지역이란 뜻이죠. 뭐 담수지나 저수지 같은 물이 있는 곳이 있냐 없냐가 당연히 직접적으로 산림화재 위험도를 좌우합니다. 하지만 산림화재에 대한 교육과 계몽은 직접적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요인이겠죠. 화재 위험도를 좌우하는 직접 요인은 아니다. 계몽과 교육은 간접 요인입니다. 다음 중 벼떼기, 피소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수종은 벼떼기, 피소는 자 1번 오동나무 같은 수분을 머금은 코르크층이 잘 발달하지 않은 평활한 수피를 지닌 수종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오동나무나 호두나무, 가문비나무, 단풍나무, 벚나무, 목련, 매화나무 같이 기본적으로 수피가 두꺼워서 빨리 건조해지지 않는 나무들은 벼떼기 피해가 없는데 이렇게 수피가 얇고 평활한 수종들이 벼떼기 피해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동나무, 호두나무, 가문비나무, 단풍나무, 벚나무, 목련, 매화나무 벼떼기 피해를 잘 받는다. 수목의 껍질, 코르크층이 얇으냐 두꺼우냐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밤나무 흰가루병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밤나무 흰가루병은 가을에 병든 낙엽과 가지를 제거하여 불태우는 방법 또는 묘포 환경이 너무 습하지 않도록 주의해주고 봄에 새눈이 나오기 전에 석회 유황합제 등의 약재를 뿌리는 것으로 방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석회 유황합제 등은 한여름 고온에서 살포하지 않아요. 4번에 한여름 고온 시 석회 유황합제를 살포한다. 요게 틀렸습니다. 석회 유황합제는 봄에 살포하지 한여름에 살포하지 않아요. 여름에는 망코지 수화제, 지오판 수화제 등을 살포한다. 자, 아주 지역적인 문제죠. 밤나무 흰가루병 한여름 고온 시 석회 유황합제 살포한다. X다. 피해목을 벌채한 후 약재 훈증 처리 방제가 필요한 수목병은 자, 약재 훈증 처리는 참나무 시드름병의 직효약입니다. 자, 참나무 시드름병 같은 경우에는 매개충이 광능 긴나무좀이죠. 이 광능 긴나무좀을 완전히 박멸해야 이 참나무 시드름병을 막을 수 있는데 피해목을 벌채한 후에 약재 훈증 처리로 완벽하게 광능 긴나무좀이 매개하는 이 참나무 시드름병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참나무 시드름병은 약재 훈증 처리한다. 약재 훈증 처리 참나무 시드름병, 참나무 시드름병은 광능 긴나무좀이 매개한다. 요거까지. 다음 중 밤나무 혹벌을 방지하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자, 밤나무 혹벌은 품종 자체를 내병성 품종을 식재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성충 발생 최성기인 7월 초순경 치아클로프리드 10% 액상 수화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것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석추나 유마 같은 내충성이 강한 품종을 재배하는 것이 밤나무 혹벌 방제에 효과적이다. 밤나무 혹벌 내병성 품종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응애만을 죽일 수 있는 약재를 무엇이라 부르는가? 바로 살비제죠. 응애를 뜻하는 한자어는 사마귀알 비자로 응애만 죽일 수 있는 약재입니다. 살비제. 응애에는 살비제. 담자균류에 의한 수병이 아닌 것은 잣나무 털록병, 전나무 빗자루병, 소나무 혹병은 모두 담자균류에 의한 수병 맞지만 낙엽송 가지끈 마름병은 짜낭짜낭 짜낭균에 의한 수목병입니다. 낙엽송 가지끈 마름병 짜낭균에 의한 거다. 잣나무 털록병, 전나무 빗자루병, 소나무 혹병은 담자균류, 낙엽송 가지끈 마름병은 짜낭균에 의한 수병이다. 다음 피해 증상 중 공해 피해, 아황산가스 증상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3번에 잎의 가장자리와 연맥 사이에 암록색의 괴사 반점이 나타난다. 요게 정답이에요. 아황산가스에 노출 시에는 잎의 가장자리와 연맥 사이에 암록색의 괴사 반점이 나타납니다. 또한 기공 주변이 탈색되거나 괴사해서 낙엽되는 것도 우리가 일반적인 공해, 아황산가스 노출 시 발생하는 현상이다. 자, 잎에 둥근 무늬가 생기고 갈색으로 변하는 건 단접병 증상이고요. 잎의 뒷면이 흰가루를 뿌린 것 같이 보이고 색깔은 변하지 않는다. 요건 흰가루병 증상이죠. 그리고 잎에 그을음이 붙은 것처럼 검게 변한다. 요건 그을음병 증상이다. 아황산가스 증상은 잎의 가장자리와 연맥 사이에 암록색 괴사 반점 나타난다. 요겁니다. 산림해충이 여름철 밤에 불빛을 보면 모여드는 성질을 이용하여 방지하는 방법은 바로 등화유살법이죠. 등화유살은 꼬임등불, 꿰임등불로 유인해서 제거하는 해충 방제법입니다. 등불로 유인해서 죽인다. 등화유살법이 불빛 보면 모여드는 곤충의 주광성을 이용하여 방지하는 방법이다. 항생물질 살균제가 아닌 것은 자 1번 석회 황합제는 항생물질 아닙니다.
석회황, 산화칼슘과 황을 가열해서 만든 살균제지만 항생물질 살균제 아니다. 이렇게 뭔가 화학용으로 돼 있는 스트랩토마이신, 옥시테트라사이클린, 폴리옥신비, 요건 다 항생물질 살균제예요. 자, 석회황합제는 그냥 한자어죠. 요 아래 것들은 다 비슷하게 화학 약품 용어 같습니다. 항생물질 살균제다. 항생물질 살균제 아닌 거 석회황합제입니다. 산화칼슘과 황을 가열해서 만든 살균 살충제지만 항생물질 살균제 아닙니다. 묘목이 어느 정도 자라서 목화된 후 뿌리가 침해되어 암갈색으로 변하여 썩는 모잘록병 유형은 바로 뿌리가 침해돼서 썩는다 했으니까 뿌리부, 근부형입니다. 모잘록병은 근부형이다. 뿌리가 침해되어 암갈색으로 변해서 썩는 모잘록병은 뿌리, 근부형입니다. 서리빨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서리빨은 토양 속 수분이 지표로 올라와서 얼어버리는 거니까 수분을 많이 먹으면 점토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겠죠. 서리빨 피해는 월동기간 중에 묘목 뿌리가 땅 위로 솟구쳐 올라와서 노출된 상태로 얼어서 말라 죽는 현상이다. 서리빨 피해는 수분이 많은 질퍽한 점토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서리빨 점토. 산림작업용 도끼를 손질할 때 날카로운 삼각형으로 연마하지 않고 아치형으로 연마하는 이유. 자, 도끼날이 목재에 끼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산림작업용 도끼를 아치형으로 연마하는 이유는 도끼날이 목재에 끼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벌도목의 가지치기 작업 시 기계톱의 안내판 길이는 30에서 40cm죠. 일반적인 벌도목 가지치기 작업 시 기계톱 가이드바 안내판 길이는 30에서 40cm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가지치기 작업 시 안내판 길이는 30에서 40cm. 자, 삼각톱니 연마 시 삼각날 꼭지각은 어느 정도가 적합한가? 삼각날 꼭지각은 38도로 합니다. 삼각날 꼭지각 38도 기억하시면 벌목 작업 기술에서 수평 절단 기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수평 절단 기술은 왼손으로 손잡이를 왼쪽으로 잡고 왼손을 축으로 오른손을 약 15도 아래로 해서 요 오른손을 돌리면서 깎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왼손을 축으로 하는 건 맞고 왼손은 손잡이를 왼쪽으로 잡아주고 왼손을 축으로 하여 오른손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지렛대 발톱을 축으로 해서 뒷손잡이를 사용한다. 자, 기계톱 사용 시 수평 절단 기술은 왼손은 손잡이를 왼쪽으로 잡고 이 왼손을 축으로 해서 오른손으로 약 15도 아래로 해서 돌리는 걸 말해요. 따라서 아래로 절단하는 기분으로 왼손 손잡이를 약간 들어준다. 요게 틀렸습니다. 기계톱을 수평으로 눕혀서 사용할 때는 아래로 절단하는 기분으로 왼손 손잡이를 약간 들어준다. 요런 규정 없습니다. 1번이 틀렸다. 산림 무육도구와 거리가 먼 것은, 자, 4번의 쐐기는 벌목용 도구죠. 쐐기는 벌목 방향과 톱이 끼이지 않도록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벌목용 도구지 산림 무육도구 아닙니다. 재래식낙, 전정가위, 이립톱은 모두 무육 단계에서 쓰여요. 쐐기는 아니다. 일반적인 상황 하에서 벌목 작업 과정 중 순서가 올바른 것은, 자, 올바른 것부터 볼까요? 일단 작업 도구를 정돈해 놓고 정확한 벌목 방향을 결정한 다음에 다시 주변을 정리하고 수구 만들고 추구 만듭니다. 자, 1, 2, 3, 4 모두 작업도구 정돈이 먼저니까 요거는 빼놓고 일단 정확한 벌목 방향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무가 넘어가는 것을 대비해서 주변에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되니까 피하다가 걸려 넘어지기라도 하면 안 되겠죠. 주위 정리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수구 만들고 추구 만들어서 나무가 미리 정한 방향으로 넘어지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도구 정돈의 돈, 벌목 방향 결정, 방향, 방, 주위 정리 정, 수구, 추구 순이다. 돈방정 수추, 돈방정 수추입니다. 벌목 작업 과정, 돈방정 수추.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력 가지치기 톱 PS50의 작업 방법 중 잘못된 것은 동력 가지치기 톱, 동력 지타기죠. 작업 방향은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가지를 칩니다. 그래서 2번 가지치기 작업은 아래쪽에서 위쪽 방향으로 한다. 요게 틀렸어요. 동력 지타기 작업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작업한다.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틀렸다. 자, 다음 기계 중 벌도와 가지치기가 가능한 장비. 자, 벌도도 하고 가지치기까지 할 수 있는 장비 바로 하베스터죠. 하베스터는 벌목과 가지치기를 항공정으로 가능한 다공정 산림 장비입니다. 하베스터. 펠러번처는 벌목과 집재는 하지만 뭐 지타 작업을 한다거나 가지치기, 절단 작업은 할 수 없어요.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가지치기만 하는 장비다. 포워더는 운반용 장비죠. 집재 운반용 장비가 포워더. 하베스터가 벌도도 하고 가지치기 모두 가능한 다공정 장비입니다. 하베스터. 톱니 젖히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나무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 맞고요. 화렵수는 침엽수보다 많이 젖혀준다. 자, 톱니 젖히기의 각도는 나무의 딱딱함, 경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무가 단단하면 젖힌 크기를 작게 해서 날카롭게 파고들도록 하고, 나무가 무르면은 많이 젖혀줘도 됩니다. 침엽수는 화렵수보다 일반적으로 무르고 화렵수가 단단하기 때문에 화렵수는 침엽수보다 좀 덜 젖혀줘야 되겠죠. 침엽수보다 많이 젖혀준다. 요게 틀렸다. 톱니 뿌리선으로부터 3분의 2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젖혀준다. 젖힌 크기는 0.2에서 0.5mm가 적당하다. 요거 모두 맞고요. 경도가 강한 화렵수의 경우에는 젖힌 크기를 0.2에서 0.3 정도로 침엽수보다 적게 젖혀줍니다. 날카롭게 파고들도록 한다. 벌목 작업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벌목 방향을 정확히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준칙 철저히 지키고 주변 인목 피해를 가능한 감소시켜야 한다. 모두 한번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잔존목의 이용 제적이 많이 나오도록 한다. 자, 벌목 작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남겨지는 나무, 잔존목의 부피, 제적은 최소한으로 해야 되겠죠. 자, 벌목해서 이용하는 제적은 크게 하고 잔존목 제적은 적게 나오도록 하는 게 효율적인 벌목 작업입니다. 잔존목 이용 제적 많이 나오도록 한다. 틀렸다. 자, 내연기관의 분류 중 사행정기관의 작동 순서, 흡압 폭배죠. 흡압 동배, 흡입 압축 폭발 동력 배기가 사행정기관의 사이클입니다. 흡압 폭배, 흡압 폭배, 흡압 폭배, 흡압 폭배. 다음 중 안전사고 발생 원인으로 틀린 것은, 작업의 중용을 지킬 때. 중용이라는 어려운 단어가 여기서 나오네요. 중용은 치우침이 없다는 뜻으로 과도하지 않게 침착함을 유지해서 작업한다는 뜻이에요. 작업의 중용을 지킬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겠죠. 발생 원인으로 틀렸다. 과로하거나 과중한 작업, 실없는 자부심과 자만심, 안일한 생각, 태만한 작업 모두 안전사고 발생 원인이죠. 중용을 지켜야 됩니다. 공자의 가르침 사서 5경에 속하는 중용을 지킬 때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 중 체인톱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자, 체인톱은 중량이 가볍고 소형이며 취급이 간편한
편한 것 좋고요. 소음과 진동이 적고 내구성 높을 것, 연료 소비, 수리 유지비, 경비가 적게 들어갈 것 모두 구비 조건 맞습니다. 하지만 벌근의 높이를 높게 절단할 수 있는 것, 자 벌근이라는 것은 나무를 베고 남은 밑동을 말하는데 벌근 높이는 아까 얘기했던 잔존목의 부피를 최소화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게 생각해보면 이용목재를 끊어내고 남은 벌근의 높이는 최대한 낮게 해야 되겠죠. 벌근 높이를 높게 절단할 수 있을 것, 요건 체인톱 구비 조건 아닙니다. 벌근 높이를 가능한 낮게 절단할 수 있어야 된다. 산림 무육 작업 시 준수하여야 할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단독 작업을 하되 동료와 가시권, 가청권 내에서 작업한다. 자 서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작업권 내에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맞고 기계 작업 시 수동 작업과 기계 작업을 교대로 한다. 맞습니다. 너무 한 작업만 오래 하지 않는다. 그리고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당연하고. 하지만 4번 작업로를 설치하지 않고 분산해서 작업한다. 딱 봐도 틀렸죠? 안전 확보와 작업 능률을 도모하기 위해서 반드시 작업로 설치합니다. 자 아크야 윈치, 썰매용 윈치의 집재 작업 시 올바른 작업 준비사항은 작업 노선 중앙에 지주목이 있도록 노선을 정리한다. 요게 맞아요. 아크야 윈치는 작업 노선 중앙에 지주목이 있도록 노선을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작업 노선은 경사를 따라 좌우로 설치한다. 틀렸고 경사를 따라 상하 직선이 되게 설치하고요. 작업 노선상에 있는 그루터기는 30cm 이하로 정리한다. 30cm도 많아요. 완전히 깨끗이 정리해야 됩니다. 아크야 윈치, 작업 노선상 지장목과 그루터기는 완전히 말끔히 정리한다. 그리고 기계를 고정시키는 말뚝을 설치한다. 자 요것도 틀렸습니다. 고정 말뚝 설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크야 윈치 집재 작업 시 작업 노선 중앙에 지주목이 있도록 노선을 정리한다. 요거 찾으십시오. 엔진톱을 이용한 썰매용 집재기 아크야 윈치. 요 아크야는 회사 이름이에요. 아크야 윈치, 작업 노선 중앙에 지주목 위치, 와이어 로프의 꼬임과 스트랜드의 꼬임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된 것은 바로 랑 꼬임입니다. 랑 꼬임, 랭 꼬임, 랑그 꼬임 모두 같은 말이에요. 스트랜드 방향과 로프 꼬임이 같은 방향인 걸 말한다. 자, 요 그림에서와 같이 로프의 가장 가는 선이 소선이고요. 요 소선을 심선을 중심으로 꼬아놓은 것이 스트랜드. 요 스트랜드를 코, 심강을 중심으로 여러 가닥으로 꼬아놓으면 비로소 와이어 로프가 되죠. 따라서 요 스트랜드에서 소선의 꼬임, 요 소선의 꼬임과 요 와이어 로프에서의 스트랜드들의 꼬임이 같은 방향인 게 랭 꼬임입니다. 보통 꼬임에서는 반대 방향인데 랭 꼬임에서는 요게 같은 방향이다. 요 그림에서 보시면 요 작은 스트랜드 다발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이고 요 스트랜드 다발들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꼬아져 있죠. 같은 방향이다. 자, 요 그림에서 다시 보시면 요 스트랜드 소선의 꼬임 방향 좌측으로 상향해서 꼬인다면 스트랜드 다발들의 꼬임 방향도 좌상향으로 꼬인다. 같은 방향이죠. 와이어 로프의 꼬임과 스트랜드의 꼬임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된 것 랑 꼬임입니다. 보통 꼬임, 교차 꼬임, 랑 보통 꼬임 아니고 랑 꼬임이다. 같은 방향 랑 꼬임. 다음 그림에서 톱니의 명칭이 잘못된 것은 자, 요 A는 톱니 가슴이고요. B는 톱니의 꼭지각, C가 톱니 등이 되겠어요. 하지만 요 빈 공간, D의 빈 공간은 톱니 꼭지선이 아니라 톱밥집, 톱니 홈을 말합니다. 톱니와 톱니 사이의 빈 공간은 톱니 홈이지 꼭지선 아니다. 다음 중 살림 작업을 위한 개인 안전장비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안전화, 안전 헬멧, 안전 장갑, 개인 안전장비 맞죠? 하지만 구급낭은 개인 안전장비가 아니라 팀별, 조별로 준비하는 공동장비에 속합니다. 구급낭은 개인 안전장비 아니다. 발전의 원리 중 플라이 휠에 부착되어 있는 연구자석과 코일이 감겨있는 철심과의 전극 간격은 0.2mm. 이건 외웁니다. 연구자석과 철심과의 전극 간격은 0.2mm다. 전극 간격 0.2mm. 다음은 벌목 작업 시 지켜야 할 사항이다. 틀린 것은 벌목 방향은 나무가 안전하게 넘어가고 집재하기 용이한 방향으로 정한다. 맞겠죠? 도피로는 상황에 따라 나무가 넘어가는 방향에 따라 임의로 정한다. 자, 도피로의 경우에는 미리 정해야 되지만 임의대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도피 시 방해되는 것이 없도록 하고 마음대로 임의대로 정하지 않는다. 벌목구역은 벌채목 중심으로 수고의 2배에 해당하는 영역이고 이 구역에는 벌목자만 있어야 된다. 맞고요. 작업자가 일에 익숙하지 못했거나 비탈진 곳에서 작업할 때는 벌채면 높이 표시를 해둔다. 이것도 올바른 방법입니다. 하지만 도피로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임의대로 정한다 하면 틀린다. 미리 정해야 되고 방해되는 것이 없도록 해야 된다. 자, 이상입니다. 산림기능사 필기 기출 스피드 문답안기 세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